2021년 서울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역량 강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 진행을 맡은 서울시 복지재단 차동추진지원단 이철호입니다. 오늘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될 본 세미나는 서울시 42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만나게 된 점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서울시 전체 동지사업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이수진 단장님의 반기는 말씀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과 선행 9동의 사례 발표, 위원 및 위원장 인식조사에 따른 현황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분들과 함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주제로 한 현장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현장 토론 시간에는 각 동의 위원님들께서 사전 신청하시면서 남겨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구성하였으니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차동추진지원단 이수진 단장님의 반기는 말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재단 차동추진지원단장 이수진입니다.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25개구 425개 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코로나라는 끝이 안 보이는 지난 2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며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이웃들, 지역 내 사각지대 취약계층 주민을 돌보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이제 1만 명에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1만 명의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각 동의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은 법의 근거를 둔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단단한 기반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사업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저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아직도 내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중요한 사업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 그 1만 명의 위원을 대표하는 각 동의 위원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가 내년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강주에서 오신 이용규 교수님, 성북구청 민지성 국장님, 송동구, 마장동의 김성찬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송혜혁 주무관님, 이분들은 모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오신 분들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유익한 시간이 꼭 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고 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이 존재와 인생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발로 뛰며 이웃을 살피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귀하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저희 복지재단 직원들에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진 단장님의 반기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신 이용규 교수님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알아야 할 복지 상식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용규 교수님은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책을 집필하셨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용규 교수님 기조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규 교수입니다. 이렇게 서울복지재단에서 주최한 행사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에 맞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활성화, 특히 민간위원장님들이 복지상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와 위원장의 역할, 그리고 이웃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챙기는 복지입니다. 흔히 복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국민의 나를 포함시키는 것을 살짝 주저주저합니다. 모든 국민,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할 그 대상에는 나와 우리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복지를 이웃을 위한 복지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한 복지를 누렸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을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협의체가 어떤 곳이냐, 협의체는 지역의 복지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고 또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보다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한다라는 것이 강조해야 할 요소입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초창기에는 주로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간의 복지가 보건의료라든지 고용, 주거, 또 문화, 환경 이런 식으로 점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런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된 소재들 혹은 사안들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위기 가구를 상시 이렇게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공공의 복지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한계가 있거나 또 서비스 제공에서도 양에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간의 좀 유동적인 협력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에는 어떤 이용자의 대표, 또 각종 복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뭐랄까 주민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활동들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민간위원장님들이 뭔가 좀 움직여지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공이 앞서고 민간도 협력하고 할 일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민간이 먼저 주선을 하고 공공이 뒷받침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좀 더 주도적인 어떤 의제를 만들거나 또 나서서 이 일을 주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위원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좀 사례 발표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르고 또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화 사업을 할 때에는 역시 민간위원장님들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의제 설정이라든지 자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서울시의 경우에는 동 단위에서 동복지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 복지에 대해서 학습한 이후에 우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 후에 다른 것은 표준만 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장애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준다든지 또 고시원이 많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고시원 중년 자조 모임을 한다든지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지 정보에 좀 이렇게 늦다든지 또 신청하는 능력이 좀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특별히 최근 들어서 고령화가 되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점을 둬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실제로 실천 사례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동에서 자기 동에 맞는 어떤 좀 특화 사업도 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사업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 업무가 결국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정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무려 360가지인데요. 이 360가지의 대부분은 본인이나 혹은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려면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어떨 때 신청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360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상식이라는 책을, 즉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이라는 책을 쓴 저조차도 하루에 하나씩 외우다 보면 360일, 1년이면 외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외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외워놓고 사흘만 지나면 기준이 바뀌어 봅니다. 왜냐하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고 또 수급자 선정 기준이 바뀌고 어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운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누군가를 공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은 적어도 어떤 복지급여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충 이런 것이 있다. 특히 위기 가구를 우리가 찾으려면은 그 위기 가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 욕구가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위기 가구를 발굴하더라도 초보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위기 가구를 발굴할 것인가에 그치지 말고 초보적인 서비스를 그 다음 단계나 보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단계로 가는 방법을 꼭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휴대폰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제 강의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들으신 분은 그냥 휴대폰 보시기만 하지만 PC로 보시는 분들은 당신의 휴대폰을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동네에 불이 나거나 혹은 응급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소방서가 5분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소방서에 뛰어가서 신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119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왜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시군구청으로 가시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핸드폰을 꺼내서 119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운 분을 발견하면 동사무소로 가셔요 이렇게 안내하시지 말고 119로 전화하세요. 129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또 성건져 가지고 간혹 실수를 하는 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화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대개 구청에서 연락을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연락하면 그 핸드폰으로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할 분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 어디셔요? 예, 마장동인데요. 마장동이면 어디 성동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면 성동구청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상담 전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자,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야 됩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복지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이 있는데 첫 달분은 일반적으로 줍니다. 첫 해분은. 그런데 이 긴급복지는 선 지원 후 조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가서 도움이 좀 필요하게 싶다 하면 필요한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기준에 맞으면 2달 분도 지원해 주지만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중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을 한다. 신청하고 조사해서 지급하는데 대개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한 달 동안 도움을 받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자 129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의료비가 무려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같은 데 입원했을 때 입원비에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실제로는 얼마를 지원을 해 주는 거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답을 못 합니다. 병원에서 입원비의 본인 부담금은 2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00만 원의 진료비를 그냥 처리해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희귀난치병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슨 뭐 크론병이니 고쇼병이니 뭐 이런 병의 경우에는 무려 3천만 원 진료비를 그냥 땡처리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나 암 환자의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보험으로만 처리했다라고 가정하면 6천만 원의 입원비를 그냥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모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달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 핸드폰을 켜시고 자, 다음이나 네이버, 뭐 구글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복지로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보셔요. 복지로. 저는 뭐 다음을 자주 쓰기 때문에 다음에서 복지로를 검색하면 바로 360가지의 복지급여를 지금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지금 신청하면 바로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복지제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를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들이 받는 아동수당, 또 부모들이 받는 가정양육수당, 또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들은 굳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가지 않고 그냥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그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뭐 자녀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 하면 많은 분들이 자녀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이 세대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가 교육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부모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 입학을 할 때 특례 입학 대상자이고, 또한 국가장학금을 2021년에는 520만 원까지, 그리고 2022년에는 70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사실상 다 무상교육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이 자녀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 아니올시답니다. 연간 소득 인정액이 1억인 사람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주고, 연간 소득 인정액이 3천만 원인 사람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야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언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또 모릅니다. 2022년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지금 뭐 수능을 봤다든지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언제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청할까요? 많은 분들이 2022년 3월 입학한 후에 신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신청해도 주긴 합니다만, 그러면 본인이 입학금, 수업료를 다 내고 그때 신청하면 5월에 환급을 해주지만, 지금 신청하면 아예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도 결정이 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현금을 주고 물품을 제공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도 하시면서 이러한 중요한 복지 정보도 좀 자세히 안내하는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305가지나 되는데, 현금으로 받는 것, 현물로 받는 것, 우리가 많이 받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이나 뭐 아이 행복카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모든 국민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조금 24라는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 3가지로 알려줍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305가지의 보조금 사업을 누구든지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면 아마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과거에는 주로 구직자들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재직자들도 본인이 신청하면 5년 안에 300만 원 범위에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러면 무슨 뭐 선반이나 밀링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만 해당되느냐? 그것은 물론이고 무슨 뭐 네일 아트라든지 애견 미용 같은 것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런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일을 좀 더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복지 그러면 너무 일로 생각하는데 남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따 이 사례 발표로 마장동의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만, 마장동 하면 고기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매달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또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노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챙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활용해보고 이웃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암검진도 받으셨습니까? 암은 그거 자기 돈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옵시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뭐하러 오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건강검진만 해줍니다. 그런데 뭐하러 오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암검사도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이른바 6대 암검사를 무상 혹은 10% 본인 부담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모든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역시 아팠을 때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하는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자신의 노후 대책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낼 때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년 가입자가 100만 원을 탄다면 30년 가입자는 150만 원, 40년 가입자는 200만 원을 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을 인생 선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한 달만 가입을 해도 나중에 추후 납부로 10년치는 불입할 수가 있는데 소급해서는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다만 집중하시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일반 평범한 시민분들이 어려운 이웃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활동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방 활동에도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주거 정책입니다. 특히 서울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집장만 하기가 어렵고 또 저축하기보다도 집값이 먼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은 집이라도 내 집 마련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들이 할 수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쭤보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을 신청을 하면 몇 인 가구로 대접을 해 줍니까? 제가 질문한 수많은 사람들이 2인 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에는 아예 2인 가구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2인 가구, 3인 가구로 구분을 하면 웬만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인 이하 가구 이렇게 해줘야 웬만한 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하면 되게 되어 있고 또한 맞벌이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의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입니다만 이것에 120%를 적용하게 해서 사실상 부부가 벌이를 한다 그러면 한 연간 8천만 원쯤 버는 사람도 신청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연간 3천만 원인 사람도 신청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알아야 챙기는 주거복지상식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야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복지마블을 클릭하거나 이용교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복지 정보,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번 기회에 이 행사를 지금 주최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공유복지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복지 정보, 중앙정부에서 하거나 서울시에서 하거나 하는 복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한 번씩 들어가서 어떤 새 소식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에는 탐서클이라고 해서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교육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거 공부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위원들 중에 좀 젊은 청년이 있거나 좀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교육을 좀 받아서 여기에서 새롭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한번 기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서 서비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곳에 들어가서 보면 온라인으로 혹은 SNS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에너지는 좀 줄이면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복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제가 쓴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도대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169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준 중위소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과 근로소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에서 대체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98만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도 70%만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재산이 없는 분이시라면 1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월 한 300만 원인 사람도 그리고 부부 경우에는 월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큰 재산이 없다라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매년 그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카페, 핸드폰으로 카페에 한번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주거복지 상식, 국민연금 상식, 그리고 건강보험 상식 같은 책들을 다 내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꼭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또 이어서 사례 발표라든지 그리고 토론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 교수님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 그 초록창에 이용규 교수님 말고 복지상식을 치면 이용규 교수님의 1순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복지 제도나 이제 변화하는 이런 상식들을 꾸준히 이제 공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그 성북구청 그 복지문화국의 민지성 국장님께서 성북구의 지역사회보장협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선행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민지성 국장님께서는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체의 역사와 이제 같이 하신 분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지성 국장님께서는 아마 지금도 현재 그 타구 동에서 교육과 자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요청을 많이 받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강의를 좀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럼 민지성 국장님께서 성북구의 지역사회보장협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선행 사례를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어려운 지역의 사진입니다. 성북구가 이런 다양한 민간협력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북구의 저런 불빛들이 꺼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지금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연세가 드셔서도 내가 살던 지역에서 품위 있는 노년을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거든요. 제가 성북구의 이웃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민감성을 높이는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늘 염두에 뒀던 어떤 낡은 집, 대문이 늘 닫혀 있지만 문제가 뽀얗게 쌓여서 저 집에 누가 살까? 이런 궁금증을 가셨던 분이 그 교육을 받고서 돌아가시면서 그 대문을 두들겨서 아주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이는 어떤 주민을 발견하셨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하신 첫 말씀이 10년 만에 이웃을 만났다, 이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주민이 계십니다. 협의체 위원장님이신데 80세가 넘는 협의체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늘 좀 걱정스러우셨대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연세가 좀 높으셔서 혹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뭐 오시다가 넘어지시거나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저 어르신 아니냐고. 저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온 동네를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 옆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나는 이제까지 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내가 기부를 하고 아니면은 기부의 뜻이 있는 좋은 주민들한테 협의체 활동을 알리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복지는 돈이 아니라 돈 너머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성찰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성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려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으신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결국 아마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대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하고 인사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 또 그런 인사할 수 있는 주민을 찾아내고 만들어서 모두가 서로 웃는 이런 마을을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25개 구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거주하는 지역,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를 거고 여건도 다를 거라고 봅니다. 성북동이 있는 성북구는 많은 분들이 되게 부유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북동은 부유한데 성북구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거지역이고 대부분 역사 문화의 어떤 이런 유산들은 많지만 사업체라는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냥 정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8개 대학이 성북구에 있어서 젊은 층 인구들은 많은데 그들이 졸업을 하면 전세가가 높아서 성북구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이라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인구는 서울시에서 한 7번째 정도, 재정 자립도는 끝에서 몇 번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어떤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펴고 싶어도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 동북지역유치를 고민했던 10년 전에 성북은 어떤 수치를 갖고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서울시에서 뭐 6번째, 7번째 왔다 갔다 했었고요. 어르신 인구는 4번째, 자살률이 5번째로 높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자체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정부의 제도, 앞에서 교수님께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지자체는 그 제도를 주민들한테 전달하려면은 그 제도에 들어가는 우리 구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 총 예산 중에서 한 58%가 복지사업 매칭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고민은 우리가 제도로 안 되는 주민들한테 제도로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분들의 삶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부분들이 아무리 제도가 많아지고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쉼없이 보도가 되는 사각지대에 홀로 계시는 분들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무섭게 현장 공무원으로서는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성북구의 그 수치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성북구의 여건상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또 복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력을 계속 늘릴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은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북구의 의지만을 갖고는 될 수가 없었죠. 그때 성북구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민간협력을 하는 그 복지연계 팀장이었는데 성북구의 아주 강점은 민간협력의 정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민간 거버넌스가 상당히 신뢰가 돈독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이런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가 구하고 민간 기관 내에서의 어떤 그 관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역인 동중심의 민간협력 체계는 사실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가 사는 동단위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꿈을 갖고서 시작을 했는데 2010년 그 당시가 어떠한 그 환경이었냐면요. 우연히도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체장들이 되게 소속돼 있는 정당이 아주 많이 바뀐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구청장들이 지자체로 많이 그 당시에 선출이 되시고 이러는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는데 저희가 동단위의 어떤 그 민간협력 기구를 만든다고 했더니 밖은 물론이고요.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아주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죠. 기존 거나 잘하라고 하지 맨날 복지직들 바쁘다고 하면서 무슨 새로운 조직을 해. 정치적인 조직 아니야? 이러한 것들.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발굴할 주민들도 없는데 그 주민이 그 주민이지 새로운 주민을 어디서 찾아내라고 그 일이 그 일 뻔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 리더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너무 바쁜데 어떤 새로운 일을,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제 기억에 주민교육을 49회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요. 저희는 그러니까 세 유형의 주민들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봉사를 열심히 해주실 분, 누군가는 직접 참여하셔갖고 우리와 함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분, 누군가는 본인이 갖고 계시는 인적망을
우리랑 나눠주실 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려운 분이 저희들이 발굴이 됐는데 당장 제도 갖고 안 되는데 이분은 딴 건 괜찮고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만 좀 연결이 된다면 이 가정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연결이 안 되면 결국 뭐 빚을 내시고 어떻게 하시다가 결국 수급자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구하고 내가 있는 동호회에서 뭐 또 어떤 걸 연결해 줄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연결해 준다면 저희는 그분들이 빨리 어떤 그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설명들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그런 냉소적인 어떤 것들이 내부 조직에서 일어났고 의회가 새로운 구청장이 오더니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 이러한 의구심들이 해소가 되면서 같이 성북형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어떤 가치 공유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1월 달에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주민센터마다 이러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주민 교육을 하면서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라고 했더니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 해요. 별들의 전쟁이다. 단체장님들 20분으로 대부분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존의 단체장님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적 그 관계망을 연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래 사신 단체장님들이 참여하시면 그 인적 관계망이 겹친다. 새로운 분들이 필요하다. 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 저희가 그래서 5개월 만에 5월 11일 날 발대식을 열었는데요. 이제까지 저희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셨던 아주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의료기관의 뭐 분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여쭤봤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동복지협의,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동복지협의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동복지협의체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만나서 어떤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게 이제 여기서 뭐 자료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는 그 주민들이 주인이 되었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 이게 저희들의 최종 목표였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되게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약간 지역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열이냐 하면은 우리 분야에서 맨날 했던 일이야. 우리가 맨날 반찬도 만들고 못도 하고 바자회도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동복지협의체가 왜 이제 복지가 자기들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의 사업을 다 뺏어가? 뭐 이런 어떤 분열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 지역에는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왜 동복지협의체가 최고의 단체처럼 모든 거에서 앞에서 일을 해? 이러한 어떤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협의체는 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팀장님 이건 복지인데 왜 분여회가 해요? 왜 이건 통친회가 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아주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이드라인을 안 드렸어요. 저는 서울이 다양한 성북구와 도봉구와 노원구와 강남구, 서초구가 그러니까 그 어떤 역량이라든가 환경이 다른 것처럼 주민센터도 환경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동해에 맞는 인적 관계망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는 그 동에서 스스로 찾아내서 약속도 하고 어떤 규칙도 정하고 지향점도 정하는 게 구청장이 바뀌어도 담당이 바뀌어도 동장님이 바뀌어도 그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기준, 직접 물품이나 현금을 갖고서 협의체 위원님이 주민한테 찾아가서 그걸 전달하거나 이러는 건 안 된다. 최소 분기에 2번 이상은 솔루션 회의가 열려야 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만 줬지 내부 세부 어떤 규정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양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냥 일반 단체들도 복지정책과가 조정 좀 해주세요.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열었어요. 그래갖고 열린 토론회라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한 200분 정도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러한 지향점을 갖고 활동할 때 우리들은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정리된 게 기관이나 단체라는 게 약간 복지기관이라든가 복지 쪽의 단체 아니면 뭐 큰 어떤 그 자원을 줄 수 있는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배분하자.
주민들은 우리 동의 의제, 우리 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하자. 그러면 행정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행정은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북구의 이런 그 민간 협력의 어떤 세 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참여하신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 놨고요. 근데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조금 전에 그 짚어드린 그 부분이었어요. 협의체 위원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려운 분이 발견됐을 때 직접 내가 무슨 돈이라든가 물품을 갖고 찾아가기 시작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게 그분의 그 자활을 지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의 그런 고단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그 지역에서 계속 사시는 게 불편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뜻이지만 직접 내가 돈을 모금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사실은 이 활동의 어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죠. 저희는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한 게 지역복지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복지관이 동에서 우리 구청과의 민간협력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낸 것처럼 동 단위에서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의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배분에 대한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같이 지원하는 이 역할이었기 때문에 복지관한테 먼저 여쭤봤어요. 예산도 못 드리고 인력도 못 드리고 일만 드릴 수 있다. 해 주실 수 있겠느냐.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요. 30대 초반에 복지사 선생님이 저한테 팀장님, 우리도 해보죠. 성북구라고 성북형 복지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0개 동이 8개 복지관이 2개씩 맡아가지고 그러한 그 배분의 역할, 그 다음에 동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활동은 지금 그 찻동의 사례관리랑 똑같았어요. 어떤 대상이 발굴되면은 관련된 분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솔루션 회의를 하고 각자 역할에 맞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연결하는 이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찻동이 생기고 사실은 저희 협의체 위원장님들은 한 몇 개월 동안 되게 방황하셨어요. 우리가 했던 저런 역할인데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공공이 그런 역할을 가져갔다고 좀 서운해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게 있다면 우리 동네의 문제를 옛날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했는데 구청에 가서 얘기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입했더니 훨씬 빨리 해결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배운 게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 동이 이런 활동을 하니까 동마다 역량 차이가 나서 무척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5월 11일 날 만들어졌는데 8월 달에 그냥 성과 공유회를 해버렸어요. 동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 그때 이제 공유회를 하고서 마지막 총평을 해주신 게 지역복지관의 관장님이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가 이렇게 즐겁고 유쾌할 수 있다니. 나는 복지가 이제까지 충충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돕는 거구나. 그래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돕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역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협의체 활동이 이제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되고 뭐 이렇게 좀 시작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자원이 있는데 내 자원을 갖다가 좀 써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워서 그런 자원을 주시는 주민들한테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상장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원을 갖고 오시는 주민들이 계시면 저희가 그 자원의 성격에 맞는 네이밍을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 공간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세요. 우리는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한테는 그 댁이 골목 아주 끝에 있거든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못 찾아가는 집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숨쉼터, 숨어있는 쉼터라고 해서 숨쉼터란 이름도 지어드리고 좀 다양한 네이밍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성북구가 나눔 중매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고요. 그때 발굴된 사업들이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북구 동복지 협의체에서는 20개 동에서 134개 사업이 일시 사업이 아니라 늘 돌아가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 협의체 활동 10년 차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협의체 활동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공무원인 그러니까 지자체의 공무원인 저는 그 위원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인생의 스승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올 연말에 공론연수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일 중독이라고 했었거든요. 일 중독이라고 했던 저도 세월이 오니까 이 현장을 떠나잖아요. 이 현장에 누가 남아있을까 봤더니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민간협력의 활동이 지역의 공무원들을 성장시킨다. 그리고 제 공무원 생활 31년 중에 가장 꽃처럼 빛나던 시절이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과 활동했던 그 시절이라는 되게 자랑스러운 이런 마음을 안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이러한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죠. 함께 그려나가는 꿈이 누군가는 맨 처음에 되게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현실이 돼서 지금 성북구의 동복지 협의체는 초고령 사회인 2025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자체의 그런 활동이 대한민국에 어떤 거를 바꿀 수 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 발표회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타 지자체에서도 성북구가 동복지협의체를 한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셨었거든요. 3년 동안에 한 20몇 개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벤치마킹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벤치마킹을 대응하는 직원을 따로 들 정도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셨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리더가 바뀌어도 지역사회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 어떠한 그 과제를 주셨냐면 성북구 동복지 협의체를 전 지자체에다가 확산시켜라.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법을 만들고 복지부에서 성북구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북구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 하면서 오늘날 많은 지자체가 이 동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때 가장 저희들의 그 중요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초고령 사회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구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남자들의 고독사라든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코로나19라는 게 찾아가는 복지를 막으면서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구의 동복지협의체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같이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생겼어. 우리 이웃들의 일상은 안녕할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들은 우리 동에 맞게 자율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우리 지역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자꾸만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성북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은 민간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서 민간 기관의 위상이 지역사회에서 확대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민간은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어떤 걸 고민하면은 주민들한테 이게 이로운 일인가? 필요한 일인가? 그러면 하자. 이런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서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지향점에 대한 걸 언제나 분명히 했고요. 근데 그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는 거는 공공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같이 모여갖고 토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새로 정립해야 되는가 이런 치열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지역의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했고요. 뉴타운이 성북구에 있는데 뉴타운이 세워지면 원주민들은 들어오지 못하세요. 그래갖고 약간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축제를 열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북구의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북구의 그 일하는 방식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과 휴식과 배움과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지역 환경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공부하는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의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성북의 문제, 내가 살고 있는 동해의 문제들을 같이 인식한 게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성공의 어떤 열쇠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성북이 질문하고 싶은 건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는 대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를 반겨줄 동네 친구가 있는가? 저희는 협의체 한 분 한 분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런 동네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북의 달동네의 저 불빛이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대표적인 달동네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성북이 살기 어려워서 떠나지 않으시게 저 분들의 어떤 삶을 열심히 개선해 드리는 거. 그래서 본인이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같이 더불어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지성 국장님의 성북구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10년간 재직하시면서 성북구 동해에 성공적인 지역사회부장협의체 활성화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소중한 경험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지역사회부장협의체 위원장 연합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노원구에서는 오늘 연합회 회의를 진행하시고 구청에 함께 모여서 본 세미나를 열심히 청강 중이라고 전해 오셨는데요. 이때 지금 실시간 현장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19개 동 동지사업을 비롯하여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동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부 순서에서는 자치구에 계신 민지성 국장님의 사례 발표를 들었는데요. 두 번째 발표 시간에는 김성찬 위원장님, 마장동 동지사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지사협 위원장님의 수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김성찬 위원장님은 오랜 기간 마장동 지킴이로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위원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면서요, 타동에 굉장히 또 모범이 되시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십니다. 김성찬 위원장님 사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동구 마장동에서 지역사회부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으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김성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례 발표는요, 우리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장동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마장동 복지대학 운영,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장동 주민참여 조직권에 연계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사례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성 인원이 25명인데요. 공무원 포함해서 또 우리 통장님, 주민자치회 위원님, 또 직능단체, 지역주민, 관내 소상공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월 1회 회의를 하고요. 그 회의에서 복지 현안 관련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우리 동만의 특색 사업을 계획 및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3가지 의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캠페인 활동과 고독사 예방 1:1 1촌 맺기 그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이 3가지를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특화사업 첫 번째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그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조기에 발굴, 지원해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그 캠페인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직, 가족이라든지 사망, 질병, 복지 위기가구 이용 및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요. 돌봄과 후원, 복지 3당 등을 원하는 주민들을 우리 동복지 플래너한테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각지대 또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그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연 4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긴급 SOS 복지 사각이 필요하신 분을 발굴해서 연계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시각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어디 다치셔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맨 주위에 지인들을 찾아서 부탁을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긴급 SOS 복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연계를 해가지고 2달 정도 병원을 다니시는데 그분과 통화하고 치료해서 낫는 동안 좀 잘 다녀왔다는 이런 감사의 전화가 왔을 적에 우리의 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만족도 또 이렇게 행복한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독사 예방 1:1 1촌 맺기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통장으로 이렇게 또 봉사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하면서 통장님들이랑 그 1촌 맺기를 이렇게 연결을 복지팀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도 2명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잘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간에서 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협의체에 들어가서 한 분을 제가 맡았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사진인데요. 김공공 할머니예요. 혼자 사시고 그런데 처음에 찾아가니까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조금 자비를 들여가지고 맨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했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얻을 적에는 30분도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년 6개월을 제가 매월 전화 한 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 말 정도에 다 타동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3년 6개월 정도 하고 못했는데 그 어르신이 처음에는 몸짓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되니까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가정사 얘기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센터에 그 간호사 두 분이 있어가지고 건강 같은 거 체크해주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민센터에 오셔가지고 혈압도 체크하시고 건강관리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타동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그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복지로 나오는 기금에서 1인당 2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게끔 마트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그 어르신들한테 찾아갈 적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물어봐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던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도 지금 우리 14분이 1대1 그 1촌 맺기를 해가지고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좀 재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좀 되면 좀 더 좋은 물건을 좀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조금 토론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화 사업입니다. 쓱싹쓱싹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이거는 민간 협력입니다. 우리 관이랑 우리 민이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의 그런 것 때문에 저장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가구를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그분들은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진짜 수십 차례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성동구청 청소과랑 같이 주민센터, 우리 협의체 또 그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던 거, 그 잡동산이죠. 그게 방 안에 들어갈 본인 혼자 있을 정도 자리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를 꺼내 보니까 2톤짜리 트럭으로 거의 2대를 저희가 이렇게 치워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저희가 4번을 했거든요. 도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그럴 적에 또 우리 동지사 위원님들이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제일 오늘 발표에서 중요한 건데 동복지대학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동복지대학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2020년, 21년이죠. 그래서 저희 마정동은 협의체 회의할 적에 제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자 협의죠. 동지사협회랑 동주민센터, 복지기관이랑 같이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동복지대학 하는 데는 다 아실 겁니다. 기획단 운영을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1년 차에는 6번의 교육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2년 차 올해죠. 올해도 6회차 워크숍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동복지계획 수립을 해서 선포식까지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게 우리 이육사촌은 너무나 좋다. 그 복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늘려서 더 하기로 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일 때문에 이제 혹시 내년도에 코로나가 끝나면 어르신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해서 여건이 되면 1년에 한 2번 정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동네 기부천사 이렇게 해서 큰 기관이나 큰 단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의 사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뭐 작지만 조금씩 여러 데서 참여를 해주고 함께 나누는 하는 행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제 좀 섭외를 해서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쿠폰제를 혹시 발행을 해줘가지고 내가 한 달에 5그릇, 뭐 10그릇 이렇게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런 홀로 계신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까지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동북지대학 운영 1년차 때 지금 사진이 나오죠. 그 참여 대상은 협의체 위원과 신규 지역 주민. 2016년도 제가 이제 그 협의체 지인의 건의에서 들어갔는데, 아까 민지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마장동도 구성원이 단체장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팀에서 이렇게 하는 수동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고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민간들한테 얘기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이 복지대학에 많이 참여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30분이 동복지대학에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11명이 신규로 다시 가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지원군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쁘신 위원장님들, 다른 단체장님들 이렇게 조금 물갈이가 좀 됐습니다. 근데 그 나쁜 뜻으로 물갈이가 아니고 그 하고 계시는데 바쁘시니까 전부 다. 그래서 이 복지대학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새삼 느꼈고 2년차 올해는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중단도 했었고 하다가 여하튼 요번에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각자 개인들이 이렇게 단체에 모여서 뭐 하는 거를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주민참여 조직 간의 연계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복지계획 공동으로 논의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 쪽에서 6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장동에서만 6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조직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공동계획을 하고 협의체 위원을 주민자치회 복지분과 쪽에 이제 많이 좀 들어가시라고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를 좀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회랑 저희랑 같이 연계를 해서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마장동 하면 아까 뭐 축산물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원재료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축산물 조합이랑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사골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저희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또 저희가 떡국을 준비하고 4번에 걸쳐서 사골 국물을 저희가 직접 끓여가지고 주민자치회랑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처랑 같이 함께 4번을 하고 나니까 한 번 할 적에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4번을 하니까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민과 민이 같이 협업을 같이 하니까 어떤 내 단체, 너 단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그러니까 어느 직능단체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약간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올해도 새마을 분여회, 주민자치회,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총, 뭐 여러 단체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김장을 담았습니다. 같이 2톤 정도를 해가지고 7kg짜리를 260박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나눴는데, 이런 민과 민의 활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대상은 우리 마장동은 마장동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 직능단체에서도 약간의 인식의 변화, 그런 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주민자치회, 그리고 저희는 특이하게 저희가 그 11개 단체의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장동만의 그 굉장히 좋은 사례죠. 그래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을 축제를 연다든지 이런 거 할 적에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습니다. 뽑고 11개 직능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팀의 그 단체에서는 30만 원, 어느 단체에서는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역 단체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부서가 없었는데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외되는 계층, 또 굉장히 많잖아요. 뭐 40대에 계시면 저희는 또 그 탈북민이라고 그러나? 세토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마장동에는 이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해보니까 힘이 모여지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능성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여러 단체와 우리가 협력을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행복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어디 나가려고 그래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있어서 합니다. 그 행복이 없어질 때는 언제든지 안 하겠지만, 그런 주민들이 서로 주민을 알고 이해를 하고 함께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진짜 없는 그런 마장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조라도 하고 싶고요. 우리 성동구 정원호 구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민자치를 보고 뭐를 보려면 저기 마장동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주민자치라든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도 굉장히 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민간이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정부에서 다 해주고 구에서 다 해주는데 민간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그런 지원. 그리고 또 이제 마장동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역 자원을 발굴하신 후에 이게 또 마장동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성수 이동이라든지 다른 동들과 연합해서 또는 이제 주민자치회와 같이 해서 그 자원을 발굴하고 또 연계 협력하는 사업까지도 추가적으로 이끌어내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라서 저도 이렇게 마장동 위원장님처럼 지역에서 나중에 더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복지재단 차동추진지원단의 강병욱 주인님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에 대해서 현황 발표를 진행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본 인식조사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할 한 내용이고요.
강명욱 주인님께 인식조사 현황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차동추진지원단의 강병욱입니다. 저는 이번에 협의체 위원장님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위원장님 모두가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25개 동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응답을 해주신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모두 우리 동의 상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성비입니다. 대체적으로 협의체 위원님들은 여성분들이 많은 상황이셨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는 50대 이상인 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꽤 높은 연령을 가지고 계셨고, 타 주민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전체의 한 68%가 타 주민활동도 같이 겸하고 계신 걸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3년 이상을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가 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협의체 활동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수대가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는데 맨 오른쪽에 4.41점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게 5점이 100점이라는 척도로 계산했을 때는 한 88점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 게 협의체 지원 부분인데요. 이거는 질문 자체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얼마나 협의체를 지원하고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한 88점 정도의 응답을 하셨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일 낮게 왼쪽에 있는 부분을 확인했었을 때는 역량이랑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요. 역량 부분에서는 아마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조금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 분포가 나왔고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78점 정도 내외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란 질문에 답변하신 평균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 회의라든지 아니면 대면 접촉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약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협의체 운영에 관련돼서 협의체 위원님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은 어떤 교육이 필요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32% 정도의 위원님들은 복지 대상자 발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5%는 이제 주민 만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두 개 다 보면은 이제 대화를 매개로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의사소통에 관한 욕구들을 기본으로 해서 발굴을 한다거나 주민을 만나는 것을 많이 원하셨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은 협의체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의 필요한 역량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오른쪽에 잠깐 살펴보면 위원장님에게 필요한 역량에서는 회의 진행이랑 그다음에 아까 성북구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장동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단체나 기관을 연계하는 능력이 조금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가 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위원장님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든 동기부여가 위원장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공통으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요,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인원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 말에 그 공감하시는 위원장님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협의체 운영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전문가적 지식.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복지 당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걸고 이분들의 어떻게 친해지고 이런 수순에 관해서 조금 상세한 지식이라든가 아까 저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지식, 필요한 지식,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싶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협의체가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생업에 관해서, 생업 외의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응답들은 내가 도움이 안 될까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위원님들이 자신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로나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전체 한 90% 정도가 많이 축소됐다. 어떤 분 인터뷰에서는 한 체감도로는 10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글씨가 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부분은 위원장님과 이제 위원님들의 인식의 차이가 어떤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경험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금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위원장님이라고 써 있는 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파란색이 경험이 있으신 거고 빨간색이 경험이 없으신 건데요. 대부분 지금 사각지대 발굴이라던가 의견개진 경험이라던가 후원금 모집 경험이라던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위원장님들은. 그리고 경험을 못했다 하시는 응답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 위원님들은 이 경험의 차이가 약간 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각지대 발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발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반면에 그에 따른 한 40%는 또 발굴 경험이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인식의 차이가, 경험의 차이가 좀 존재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경험의 차이가 좀 적은 부분은 이제 후원금 모집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표는 협의체 활동에 관련된 협의체 활동 인식에 관련된 결과표인데요. 처음부터 좀 살펴보자면 초록색 표는 이제 위원장님의 활동 관련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 표는 이제 일반 위원님들의 인식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다르냐면은 약 0.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필요 역량 부분에서 보자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역량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한 86점 정도의 역량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반면에 위원님들은 76점 정도로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할 인식에서도 내가 협의체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나는 정확히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위원장님이 응답하신 경우는 4.73점으로 대략적으로 84점 그리고 위원님들은 4.17점 정도로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결과는 맨 오른쪽에 있는 협의체 활동이 활발합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더니 위원장님 응답보다 위원님 응답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이런 응답이 어떻게 나왔지라고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요. 아마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 협의체 활동은 위원장님이 열심히 끌어가고 열심히 다독거리고 활동도 많이 해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협의체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응답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지 않았나. 그리고 위원장님이 좀 낮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 조사 결과로는 이제 협의체 활동 중에 중요한 역할 우선순위를 물어봤었을 때 1순위는 같지만 2순위는 위원님들은 이제 특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요. 위원장님은 재원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자원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협의체 활동에서 걱정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원장님은 전체적으로 응답이 평이한 수준인데 일반 위원님들께서는 도움이 안 될 거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바로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예,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과 위원의 인식 차이는 인식과 경험의 차이는 존재를 하며 협의체 활동에 있어서는 위원의 경험이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활동 가능 시간대를 좀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체 활동에 있어서는 신규 위원 확보의 프로세스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마지막 제언을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현재까지는 협의체 위원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드리는 그런 교육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협의체 위원장 그리고 위원 별도 교육의 인식이 다른 관계로 별도 교육이 조금 준비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 가능한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경험을 다양할 수 있도록 이제 협의체 활동 모형들도 조금 다양하고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오타가 있어서 차마 못 드리겠는데 마지막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은 협의체 위원님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자주 못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 항상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협의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좀 더 나은 좀 더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병호 국주위님의 인식조사 설명 결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생각 편차가 이렇게까지 발생할 줄 몰랐는데 다양한 현장, 인식 사례 및 결과 공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강의와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마지막 순서로 다음 현장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 사전 접수를 받으면서 위원장님들께 동지사역 활성화 및 위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통해서 지역사회부장협의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출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장 토론을 이끌어 주실 이용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며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자 이렇게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전체 참가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눌 얘기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 아까 개별적으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우리 서울시 지역 돌봄 복지과의 송혜욱 주무관님 한 말씀 하시죠.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혜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지선 국장님. 네. 오늘 저는 와서 현장 얘기를 많이 듣니까 그동안 저희가 또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상상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오른쪽으로는 우리 김성찬 위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하고 있는 김성찬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행복해서 너무나 좋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을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의 강병욱 주임님,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차동추진지원단 강병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받기도 하고 지금 또 유튜브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전 질문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아마 다 답변 받으려면 3시간쯤 더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현장 토론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나누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다음 행사에서 또 의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서울시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에도 가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일은 많은데 지원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나오셨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것과 혹시 내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또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송혜욱 주무관님께서 한 말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송혜욱입니다. 제가 3시부터 현재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앉아서 매우 불안에 떨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철 위원장님께서 나는 행복해서 이 일을 한다. 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셨고 민지성 국장님께서는 사실상 이 동지사협의 활동의 현장이라고 하는 구와 동을 쭉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가장 큰 서울시에서 가장 지원이 적은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를 대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이 지사협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시도 또는 시군구 차원에서 아름아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은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자원을 발굴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서울시에서 너무 지원이 저조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 정도밖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회의를 하시는 회의 운영비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다른 부분은 조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가 전담 직원 인건비 부분은 현실화를 반영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수준을 좀 많이 나름대로 좀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이 정도밖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긴 하지만 저희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 곳에서 많이 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당위성을 외쳐주시면 그것이 예산 편성을 하거나 뭔가 이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요 정도 선에서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런 질문이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는 뭔가 민간이 활동을 할 때 공공이 더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질문해 봤습니다. 사실 아까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보다 여기 와서 발표할 때 살짝 좀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마장동이 어떻게 해서 가장 이렇게 잘하는 동으로 소문나게 됐는지
그래서 위원장의 역할이라 그럴까? 또 위원들의 어떤 자세 이런 얘기를 좀 자랑 삼아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제가 아까 했는데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여하튼 우리가 뭐 잘하는 것보다는 어떤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민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이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마장동의 좀 주의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안 할 건데 예, 자발적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우리가 어떤 힘이 생기고 예, 역량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그런 말씀 하시라고 여기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425개 동이 있다고 하고만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각 동마다 좀 편차가 있고 또 특별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이번에 그 위원장님과 위원들 인식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우리 그 강병욱 주임님께서는 이렇게 동 간에 혹은 구 간에 편차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고루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 간의 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은 주거 지역이냐 아파트 지역이냐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다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활동들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 기본으로 갖고 가서 그 기본을 토대로 이제 동이 하고 싶은 일들, 그러니까 주민이 해야 되는 일들,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라던가 그런 활동에 대한 가이드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할 때도 자치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등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셔요. 그 의견 중에는 이렇게 아무래도 위원장님들, 특히 구 단위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님들이 오프라인에서 연찬회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또한 어디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시청 앞에 광장 같은 데에다가 각 구나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서울시나 구청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누가 주선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과 그 동마다의 어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은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워크숍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워크숍은 주로 어떤 친목도모 이거는 아니고요. 잘하는 선진 그 사례가 있는 지자체의 실무자나 아니면은 협의체 위원님을 모시고 그분한테 그 업무 연찬을 하거든요. 그럼 뭐 그분의 어떤 사례를 듣고 아니면 또 우리들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10년이니까 한 20번쯤 한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그래갖고 사실 같은 역량을 가졌었고, 그리고 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매월 회의를 하시는데 그 회의에서 하고 있는 열정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자체에서는
그때그때 그 협의체 위원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빨리 읽어갖고 그거를 채워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열정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자체에서는 그때그때 그 협의체 위원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빨리 읽어갖고 그거를 채워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들이 이건 담당의 일이 아니라 담당부터 저희들이 같이 움직일 때 이 거버넌스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훌륭하게 저희들이 같이 하는 일들을 공유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강성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꽤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또 마을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때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조금 제가 주민자치회는 그 부회장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요거는 수정회 또 우리 회장님이 나중에 아시는 또 예.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이제 우선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요. 그래서 민간이 보는 거랑 관에서 보는 거랑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장동은 그 협의체를 제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11개 우리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까도 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협의체 장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위원장을 우리가 뽑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간사를 두고 해가지고 체육대 추진위원회를 거기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는 멈춰 있지만 그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직능 단체장님들이 다 오시니까 각자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의 장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앞서가지 않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이런 비전 같은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면 저희 마장동 자랑을 좀 해야지 되잖아요. 저희는 우리 스스로 지금 6회차에 걸쳐서 공감과 대화기법이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 주민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차가 끝났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스스로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하려고 그러면 제가 내년도에는 우리 협의체 위원님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3개 분과를 좀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분과장님들한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하튼 내년에는 좀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주민이 앞서 나가고 관에서는 뒤에서 진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에서 같이 해가면 그 민간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또 혹시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 듣고 계시면 모르지만 저희는 또 작년 구의회에서 이번에 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위해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예, 이렇게 행정의 지원이 이끌어다 보면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이렇게 신분증 같은 것을 드린다든지 또 뭔가 조끼라든지 이렇게 의복 이렇게 통일성 있게 준다든지 하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데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돼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주무관님이나 주임 뭐 이렇게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현장 사례 또 이런 활동을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이런 행사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서로 명함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 행사가 유익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상당히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됐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주민의 어떤 위기 가구를 발견해서 우리가 민간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저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마침 그러한 제도를 처음 설계하는 데 기여했던 우리 성북구의 국장님 김민지선 국장님과 함께 해서 좋고 또 마장동의 사례를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활동의 인식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와 우리 가족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 와서 우리 마장동 얘기하면서 우리 김성찬 위원장님은 내가 행복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왜 봉사활동을 하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느덧 봉사활동이 상당히 기쁨을 줘서 마침내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어요. 이런 학생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시겠지만 또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기획하신 서울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 해주신 이용규 교수님, 사례 발표해주신 민지선 국장님, 그리고 김성찬 위원장님, 현황 발표해주신 강병욱 지휘님과 현장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주신 송혜옥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참여해주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모두 감사 인사드리고요. 서울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세미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